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과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많은 과학적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2주 동안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언론 보도에 초점을 좀 맞춰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추정은 위험하다. 이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생각하지 말라는 맥락과 좀 비슷한 그런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의 연구에서 볼 때 정해진 범위 내에서 발견된 패턴, 그 이외에 근데 범위 밖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일종의 법칙에 적용이 안 되는데 많은 호사가나 언론이 이러한 부분에서 지나치게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또 미래를 추정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기후라는 새로운 변수, 최근에 새로운 변수일 텐데 그것의 등장에 따른 종의 변화 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연구를 들 수 있는데 현재 일부 종의 변화는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화의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관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기후 변화가 생태계에 미친 영향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추론해서 미래를 예측하면 곤란한데 언론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막 다 기후 변화 때문이다. 좀 과도하게 보다는 경향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비과학적인 예측이나 추측성 보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러한 추정이 유명한 과학자의 입을 통해서 발표되거나 어떻게 보면 좀 선정적인 내용이 시청자나 독자들의 흥미를 좀 끌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이 팔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아주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알려진 경우에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이 확률에 주의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종종 완벽하지 않은 테스트, 예를 들어서 100%로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가 아니라 아주 드물지만 오차가 있는 테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작은 일부의 오차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혈액 테스트가 99%의 확률로 특정한 질병을 감별한다고 할 때 이제 양성이라고 판단된 사람 100명 중에서 1명 정도는 양성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도 이제 이미 그런 비슷한 사례를 겪었는데 메르스 사태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에 7살짜리 초등학생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 처음에는 음성에서 양성 판정 이것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4차 검사까지 받아야 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확진 판정과 그와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확률이라는 게 잘못 활용하면은 진짜 내용이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아주 적은 확률이라도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주장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그런 다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제 대조군의 중요성 이것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실험에서 대조군은 실험군과 정확히 이제 같은 크기로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학 실험 같은 경우에는 대조군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없이 실험을 하게 되면 주어진 치료가 정말로 이제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대조는 연구자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변수도 없음 이런 것들을 또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나 외부 효과 등도 이제 대조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종종 실험에 참가한 사람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나 치료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의사인지 아닌지, 일반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 제공된 약의 색상 이런 것들 때문에도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조군이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서는 대조군이 충분히 설정되지 않은 경우도 꽤 있던데요.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이런 지적이 많아서 요즘에는 방송 뉴스 같은 경우에 특히 대조군을 충분히 설정해서 과학적 주장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대조군을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설정을 하거나 아예 대조군 없이 그렇게 실험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을 몰입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는 PC방에서 전원을 차단했을 경우에 폭력성이 드러난다. 이런 식의 보도의 경우에 만약에 대조군으로 업무를 하는 직장인 워드를 막 치고 있는데 대조군에 업무하고 있는 직장인의 컴퓨터에 전원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어떻게 보면 도중에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말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청소년보다도 더 폭력적으로 변했을 수도 있거든요. 있죠. 이런 보도들은 어떻게 보면 근데 특정 연구 결과 예를 들어서 PC게임과 뭐 청소년의 폭력성 연구를 지나치게 축약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한된 시간에 뉴스를 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의 뭐 특종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1분 30초 정도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PC 게임 전원 내린 그 뉴스는 영원히 흐자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반적인 실험의 경우는 실험군하고 대조군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뽑는 게 좋을까요? 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무작위 추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부러 어떤 법칙을 가지고 이렇게 선정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로또 기계에서 이제 공이 이렇게 추출이 되듯이 그렇게 무작위로 추출을 하는 것이 편견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우선 이게 자기적인 추출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도시에 가로수가 있는데 또 이것을 시골 가로수와 이 성장 과정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대조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 연구자가 도시 지역의 가로수 표본을 선정할 때 막 외곽 지역에 막 공원 옆길에 있는 가로수를 선정하고 또 시골 지역의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분지 지역 막 그 어떻게 보면 공해가 내려앉는 분지 지역의 고속화도로 주변에 그런 가로수에 이런 것들 선정해서 측정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시골 지역의 가로수의 그 성장이 더디고 또 병해를 더 많이 겪을 수도 있거든요. 즉 그 해당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그 샘플을 추출해야지 전체적인 대표성을 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종종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 질병의 발병과 관련해서 고령자만 택해서 이렇게 결과를 발표할 때가 있는데 이건 문제가 안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일부 과학적이라고 분석되는 그런 생각이나 연구들이 무작위 추출을 하지 않음으로써 본의 아니게 일종의 이제 정치적이거나 특정한 방향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송전탑 전자파와 바람 가능성을 연구한다 이런 경우에 전자파 영향력 밖의 뭐 노령 인구까지 포함하는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결과가 달라지고 기타도 다른 환경적 영향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오수가 많이 있거나 이렇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그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임의로 추출함으로써 특정 방향성을 이제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다시 언론들에 의해서 해당 정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담론으로 확장되기도 하는데요. 사회조사나 또 과학적 연구나 어떻게 보면 샘플이 어떻게 수집되었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언론에서 과학적 주장을 보도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